사유리와 이상민이 깜짝 결혼 소식을 전해 팬들에게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최근 사유리 어머니의 암투병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사유리와 이상민의 결혼 소식이 공개되자 커다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민이 사유리의 막대한 재산 때문에 결혼을 결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상민이 약 70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그 빚을 모두 갚아준 사람이 사유리라는 이야기가 퍼져 그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또한 사유리가 현재 싱글맘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의 결혼이 사랑보다는 거래에 가까운 관계라는 의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상민이 사유리의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진정성 있는 모습에 감동했다며 그들을 향한 응원과 격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리의 어머니 건강이 많이 약해진 것으로 보이며 팬들은 사유리와 이상민의 현재 상황에 대해 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유리와 이상민의 결혼과 최근 상황을 더욱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머니 항암 치료 과정을 솔직하게 공개하며 팬들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항암 치료가 벌써 네 번째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어머니와 진솔한 대화를 나눈 영상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사유리 어머니는 항암 치료의 고통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치료 시작 후 일주일이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치료도 예방을 위한 과정이라고 편안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아버지는 어머니가 요즘 식사를 잘하신다며 미소를 지었고 가족 모두가 어머니의 쾌유를 바라는 따뜻한 분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작용을 줄여주는 신약 덕분에 치료 중에도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는데요. 그는 암의 조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며 만약 치료가 늦었더라면 림프를 통해 온몸으로 퍼질 뻔했다는 사실에 대해 사유리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사연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사유리가 아들 제니 할머니의 치료로 인해 민머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기발한 방법을 썼다는 것이에요. 사유리는 가발을 놀이처럼 들어올려 제니에게 보여주었고 처음에는 당황했던 제니 할머니의 환한 미소를 보고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장면은 가족 간의 따뜻한 유대감과 사유리 가족이 어려운 시간을 유머와 긍정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사유리와 이상민의 특별한 인연은 SBS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이상민이 보호자로서 사유리의 아들 젠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방송되었는데 젠이 이상민을 아빠라고 부르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과거 가상부부로 출연했던 인연이 있는 이상민은 젠에게 필요한 세심한 주의사항들을 사유리에게 전하며 보호자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젠이 아빠는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사유리는 답변을 고민했지만 이상민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아빠가 없다고 해서 항상 힘든 건 아니다라며 젠을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그 이후 이상민은 젠과 함께 수영을 하거나 나토 요리를 만들어주며 젠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젠도 점차 이상민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 가족의 따뜻한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안겼습니다. 사유리는 2020년에 비혼모가 되겠다는 결정을 하면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전통적인 가족에서 벗어나 아이를 키우기로 한 결정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솔직하게 공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사유리는 어느 날 갑자기 생리가 멈춰 산부인과를 찾았을 때 의사로부터 자궁 나이가 48세에 해당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를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이나 남자와의 관계가 자신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느낀 사유리는 결국 정자은행을 통해 아이를 갖기로 결심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사유리의 용감한 선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사유리는 정자은행에서 기증받은 정자를 통해 시험관 시술로 아들 젠을 임신하게 되었고 젠의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0년에 비혼모가 되겠다는 결정을 공개하기까지 사유리는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을 많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비혼모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폐쇄적이며 사회적 지원도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유리는 정자를 선택할 때 몇 가지 기준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건강한 사람을 원했으며 국적과 상관없이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는 정자 기증자가 많지 않아 결국 서양인 기증자의 정자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선택은 그녀를 더 큰 논란 속에 두기도 했습니다. 사유리의 결정은 단순한 개인적인 선택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결단은 비혼 출산과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초반에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혼모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러한 논의를 통해 점점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유리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런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유리는 1979년 10월 13일 일본 도쿄 시부야에서 태어나 현재 45세입니다. KBS 미녀들의 수다를 통해 처음 얼굴을 알렸고 2020년 11월 4일 아들 젠을 출산한 뒤 이 소식을 전해 팬들에게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그 이후 2021년 3월에는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며 엄마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고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사유리는 SNS에 아들 젠과 함께한 따뜻한 사진을 올리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사진 속 사유리와 젠은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며 화목한 모자 관계를 뽐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젠이 엄마를 꼭 닮았네요. 두 사람 눈매가 똑같아요.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죠? 라며 감탄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사유리가 과거 아들 젠의 아빠로 이상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밝히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최근 SBS 신발 벗고 돌싱 포맨에서 사유리와 성규가 게스트로 출연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상민은 사유리가 이제 아들의 엄마가 되었다며 정자 기증을 통해 2020년에 태어난 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상민은 젠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고 말했고 덧붙여 사유리가 연애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텐데도 그런 결정을 내린 게 놀랍다며 감탄했습니다. 이에 사유리는 제가 임신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었으면 정자 기증을 통해 아기를 낳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마다 임신 가능한 나이가 다른데 제 호르몬 수치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12년을 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유리는 이상민을 보며 오빠가 아기를 정말 갖고 싶어 한다고 들었어요. 정자가 없다고 들었어요 라고 농담 섞인 말을 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이상민은 아기를 정말 갖고 싶지. 그런데 정자가 없는 건 아니고 생존율이 낮은 거야 라며 유쾌하게 받아쳤습니다. 사유리는 이상민 오빠는 아이 아빠로 괜찮은 사람이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에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이상민은 사유리와 예전에 가상 결혼을 했었다. 1년 넘게 거의 2년 가까이 같이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를 들은 김준호는 실제 결혼보다 오래 살았네라며 장난스럽게 반응했습니다. 사유리는 오빠는 저한테 동네 오빠 같은 존재였는데 오빠는 저한테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김준호는 원래 작품같이 하면 사귀게 되잖아 라며 몰아갔고 이상민은 내 얘기 좀 들어봐. 이 프로그램에 속아서 들어간 거야 라며 재치있게 해명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탁재훈이 같이 프로그램 하면서 사유리에게 반한 거냐? 라고 묻자 이상민은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김준호가 솔직히 인정해봐. 딱 좋아한 거지? 라고 재차 물었고 이에 이상민은 싫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오래 했겠지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사유리는 저도 서서히 좋아하게 됐다고 고백하며 특히 부모님이 상민 오빠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지금도 우리 서방이라고 부르세요. 특히 아빠가 상민 오빠의 문신이 멋있다고 좋아하셨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준호는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실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궁금하다며 10년 후에도 다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성규는 사유리 씨가 상민 씨를 보는 눈빛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고 말해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 김준호가 만약 상민이가 진지하게 프로포즈했다면 받아줬을 거냐? 라고 묻자 사유리는 고민해봤을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김준호가 이거 사극 아니냐? 라고 농담하자 이상민은 그건 아니다.
내 몸 상태에 맞춰 결정한 거다라며 해명했습니다. 또한 사유리와 자녀를 상상해 본 적 있냐? 는 질문에 이상민은 있다고 솔직히 답했습니다. 사유리도 육아를 하면서 상민 오빠가 쟤네 아빠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다. 상민 오빠는 다정다감하고 부성애가 있어서 잘했을 것 같다고 말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부모라는 존재는 단순히 자녀를 낳는 것으로 그 책임이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자의 상황에 맞춰 부족하더라도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방치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현실에서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무책임한 아버지를 둔 연예인 타프 3을 소개하겠습니다. 3위는 전진입니다. 최근 결혼을 통해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신화의 전진은 다사다난한 삶을 살아온 연예인으로 손꼽힙니다. 그의 복잡한 삶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올해 초 방송을 통해 공개된 그의 아버지 찰리 박의 근황과 더불어 전진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1등을 보면 두 사람이 사실상 연을 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방송에서 공개된 찰리 박의 모습은 과거 화려했던 이미지와 달리 음악 연습실로 사용하던 반지하에서 소박하게 생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전진은 방송에서 아버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남다른 부자 관계를 보여주었는데 이들이 결국 등을 돌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전진의 어린 시절부터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진은 과거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태어나자마자 할머니가 젖을 먹여주셨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진의 친가는 당시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고 전진의 친모는 집안의 강한 반대 속에서 전진을 낳은 후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전해집니다. 찰리 박은 생계를 위해 늘 집 밖에서 시간을 보냈고 어린 전진에게 있어 유일한 가족은 할머니뿐이었습니다. 찰리 박은 간혹 전진에게 용돈을 주러 오긴 했지만 전진을 직접 돌보는 일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3번의 결혼과 3번의 이혼을 거치며 가수로 활동하거나 사업에 도전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찰리 박이 자신의 하고 싶은 일에 매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전진 덕분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룹 신화로 데뷔해 연예계에서 활동하던 전진은 아버지를 위해 집, 음반 제작비, 공연비, 학원비 사업 자금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비록 찰리 박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지만 전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그를 응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끝없이 주기만 하는 관계에도 한계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방송에서는 찰리 박이 더 이상 아들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며 스스로 연락을 끊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아들을 생각했다면 해당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2위는 최민수입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배우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배우 최민수입니다. 그의 아버지 또한 당대를 풍미했던 배우 최무룡이었습니다. 최민수는 배우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일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버지 최무룡이 배우로서는 뛰어난 업적을 남겼지만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최민수가 생후 100일이 되었을 무렵 그의 아버지는 배우 김지미와 불륜 관계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간통죄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던 장면은 수갑을 찬 채 교도소로 들어가며 두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후 김지미는 위자료와 채무 변제 명목으로 약 300만 원을 강효실에게 지급하며 석방되었습니다. 그 이후 최민수의 친모 강효실과 최무룡은 이혼하였고 최무룡은 자신과 함께 수감되었던 김지미와 재혼하게 됩니다. 잠시 김지미가 갓난아기였던 최민수를 돌보기도 했으나 결국 최민수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라야 했습니다. 최무룡은 이후 김지미와 6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한 뒤 세 번째 부인인 차 모 씨와 재혼하여 일남 일녀를 낳았습니다. 최무룡의 자녀는 총 2남 5녀였으며 김지미와의 결혼 중에도 두 사람 사이에서 딸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최민수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최무룡이 이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민수와 아버지 최무룡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지냈지만 최무룡의 말년 즈음에는 화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1999년 최무룡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최민수가 그의 장례식에서 직접 영정을 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1위는 조승우입니다. 드라마, 영화는 물론 뮤지컬 무대까지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배우 조승우. 그는 늘 가족 이야기를 하며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자주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좀처럼 들을 수 없었는데요. 조승우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와 EMCA를 히트시킨 가수 조경수입니다. 조경수가 대장암 투병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도 조승우는 아버지를 찾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조경수는 조승우가 어린 시절 사업 실패로 인해 부도를 맞았고 모든 채무를 자신이 짊어지겠다는 생각으로 위장이혼 후 미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때 조승우의 나이는 겨우 3살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시점까지만 보면 조경수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재혼 소식은 가족들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경수가 위장이혼 후 미국으로 떠난 동안 조승우의 어머니는 홀로 남아 조승우 남매를 키워야 했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된 생활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의상실, 음식점, 화장품 가게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조승우와 그의 누나의 꿈을 끝까지 지지했다고 합니다. 한편 조경수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방송에서 조승우 남매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자녀들과의 왕래는 거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조승우는 연예계 활동을 시작한 후에도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은 어머니, 누나, 외가 친척들 뿐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조경수가 그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한 인터뷰에서 아버지에 대해 언급하며 조승우는 중학교 시절 한동안 집에 머문 적이 있었다. 하지만 너무 불편했다. 게다가 그분은 이미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그로 인해 다시 상처받는 가족이 생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고 말하며 아버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지난 삶이 어떠했는지 말년에 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과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조차 등을 돌린 상황이라면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연예인들은 신인으로 데뷔한 후 좋은 작품을 만나면 순식간에 톱스타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성공에 도취되어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일반인도 신분 상승이나 사회적 위치에 변화가 생기면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연예인으로서 잘 나가다가 갑질 논란으로 인해 어느 순간 TV에서 사라져버린 연예인 탑 3을 소개하려 합니다. 3위는 신은경입니다. 1988년에 연기자로 첫 발을 내디딘 신은경은 탁월한 연기력으로 많은 드라마에 출연하며 활약해왔습니다. 긴 경력 동안 신은경은 여러 사건에 연루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1996년 무면허 음주 뺑소니를 시작으로 결혼과 이혼, 아들의 병 등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귀할 때마다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며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2015년 신은경의 인성에 대한 큰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0년 2월부터 4월까지 신은경은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약 1억 1,100만 원 규모의 의류를 외상으로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그녀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옷을 가져갔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은경에게 옷을 제공한 직원은 확인서와 공증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해당 직원은 일부 의류를 회수하고 2012년 10월에는 신은경의 소속사로부터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500만 원의 미납 금액이 남았고 결국 직원은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갚고 백화점에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2015년에 다시 공개되었을 때 신은경은 인터뷰에서 드라마 출연을 위해 의상을 협찬받았으나 드라마가 무산되면서 본의 아니게 직원에게 불편을 끼쳤다.
그러나 그 직원이 오히려 나를 격려해줬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은 또 다른 인터뷰에서 과거에 아픈 아이 얘기를 하며 울어준 적은 있지만 그가 채무에 대해 괜찮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신은경의 발언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포털 사이트 지식인에는 신은경이 로드샵에서 250만 원 상당의 옷을 구매한 후 며칠 뒤 입금을 약속하고 연락이 끊어진 사건도 올라왔습니다. 이 사건은 2010년 3월 그녀가 백화점에서 큰 금액의 외상을 쌓았던 시기와 겹쳤습니다. 연예인으로서 얼굴이 알려져 있는 만큼 외상은 당연히 갚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 신은경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경은 여전히 드라마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연기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식과 윤리적인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2위는 윤은혜입니다. 1999년 걸그룹 베이비복스로 데뷔한 윤은혜는 당시 그룹의 막내로 활동하며 귀여운 외모와 매력으로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베이비복스가 해체되면서 그녀는 가수 활동을 접고 배우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드라마 궁에 출연하며 연기자로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어 커피 프린스 1호점으로 큰 성공을 거두며 톱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상승세는 2013년 미래의 선택 이후 잠시 멈췄고 한동안 TV에서 모습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2015년 많은 연예인들이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던 시기에 윤은혜 역시 중국 활동을 시도했습니다. 그해 10월 윤은혜는 중국 동방위성TV의 패션 디자인 서바이벌 프로그램 여신의 패션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참가자들이 매회 주제를 선정해 의상을 제작하고 그 결과로 우승자를 가리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윤은혜는 이 프로그램에서 총 3번 4회, 7회, 9회의 우승을 차지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우승 의상은 경매에 붙여졌고 그녀의 의상은 매회 약 50억 원에 가까운 높은 가격에 낙찰되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문제는 그녀가 한 스타일리스트와 협업하여 디자인했다는 흰색 코트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눈과 사자를 주제로 만들어졌다는 이 코트는 약 49억 원에 낙찰되었으나 한국에서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 국내 디자이너가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내 브랜드 아르케의 윤춘호 디자이너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윤은혜가 제작한 의상이 아르케의 2015년 가을-겨울 컬렉션의 특정 의상과 지나치게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며칠 전에도 옷을 가져간 스타일리스트와 배우가 함께 만들었다니 더 소름이 돋는다. 한 시즌 동안 노력한 결과물을 이렇게 쉽게 뻔뻔하게 가져가다니 힘이 빠진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점차 퍼지며 논란이 커졌고 결국 기사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윤은혜의 소속사는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사과보다는 오히려 자사 배우를 노이즈 마케팅에 이용하지 말라는 경고문에 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코트를 비교해보면 팔 옆의 프릴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디자인이 매우 비슷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윤은혜 측은 해당 의상은 협찬받은 것이 아니며 다양한 브랜드를 연구하며 얻은 영감으로 제작된 것이라며 표절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표절 문제는 명확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결론 없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습니다. 윤은혜는 3년 뒤 국내 드라마로 복귀하며 제작 발표회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녀는 3년 전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과할 기회가 있었지만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번 기회를 빌려 물의를 일으키고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진실은 당사자들만이 알겠지만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더 쉽게 성과를 얻으려 했던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1위는 이정진입니다. 1997년 패션 모델로 연예계에 입문한 이정진은 당시 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스타일이 뛰어난 외모로 모델 제안을 받았고 그 후 연극영화과에 다시 입학하며 연기를 시작하게 되었죠. 이정진은 1999년부터 시트콤과 드라마의 작은 역할로 출연을 시작했으며 2002년 영화 해적 디스코 황 되다에서 주연을 맡으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주연 배우로 자리 잡았지만 당시 그는 신인 배우였고 그의 이름을 널리 알린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개봉 전이었습니다. 그 후 2003년에 방영된 드라마 다모에서 캐스팅 제안을 받게 됩니다. 사실 다모는 MBC의 대하 드라마 대장금이 방영되기 전
큰 기대 없이 짧게 편성된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의 연출을 맡았던 이재규 PD는 당시 같은 소속사에 있던 이정진과 이나영을 각각 황보윤과 최홍역으로 캐스팅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이정진의 출연을 확정 지은 후 최옥과 장성백 역할의 배우 캐스팅을 시작했죠. 하지만 이정진은 감독에게 상대 배우가 자신보다 더 유명한 톱스타여야 한다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 드라마나 시트콤에서 상대 배우와의 케미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며 이번에는 톱스타급 배우들과 함께 작업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결국 최홍 역은 하지원이 맡기로 결정됐고 문제는 장성백 역이었습니다. 장성백 역에는 김민준이 캐스팅되었으나 이정진은 그 배우와 호흡을 맞추는 것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정진은 김민준이 상대 배우가 된다면 나는 이 드라마에 출연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감독은 이정진을 황보윤 역에 최종 확정짓고 김민준은 하차하게 되었으며 장성백 역에는 이서진이 캐스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진은 이서진에 대해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고 그 이유는 개인적인 갈등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계속된 요구에 이재규 PD는 결국 화가 나게 되었고 이정진은 액션 연기 연습에는 소홀하고 상대 배우에 대한 캐스팅만을 신경 쓴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PD는 이정진을 설득하려 했지만 이정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좋은 배우와 일하고 싶을 뿐이다. 상대 역이 누구든 그 사람이 적합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제외해야 한다. 강자가 약자를 이기는 것이 사회 현실 아닌가? 라고 답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재규 PD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정진은 여전히 김민준, 이서진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며 결국 대본 연습에도 불참하고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PD는 이정진을 하차시키고 황보윤 역은 이서진, 장성백 역은 김민준으로 다시 캐스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모는 MBC에서 큰 기대 없이 시작됐지만 결국 신드롬을 일으키며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재규 PD는 MBC 공식 홈페이지에 자신의 입장을 공개하며 이정진 사건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정진은 MBC로부터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고 약 5년 동안 MBC에 출연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이정진은 여러 드라마에 출연했지만 톱스타라기에는 성과가 부족했고 어느 순간부터 드라마나 영화에서 모습을 보기 힘든 배우가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배우, 결국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